여러분은 혹시 베니싱이란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흔적도 증거도 이유도 없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사람들, 이런 갑작스러운 실종 현상을 베니싱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베니싱 현상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베니싱 사건은 바로 카즈 2호 유령 요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넓게 보면 유령선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호주 출신의 3명의 남성은 카즈 2호라는 이름의 요트를 타고 항해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당시 이 여행을 계획한 남성들은 63세의 제임스 턴스테드, 56세의 데렉 배튼, 그리고 제임스 턴스테드의 형인 피터 턴스테드였으며 모두가 호주 출신이었습니다. 2007년 4월 15일 에얼리 해변에서 출항한 그들은 호주 북동부의 퀸즐랜드주에 위치한 타운스빌이란 도시를 향해 카즈 2호 요트를 띄웠습니다. 3일 후 4월 18일 한 헬리콥터가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상공을 지나던 중 요트 한 대를 포착합니다. 이 요트는 마치 표류하는 듯이 보였다는데요. 바로 이 배가 카즈 2호였습니다. 이틀 뒤 4월 20일에 신고를 접수한 호주의 해안 경비대가 출동했고 그들은 카즈 2호를 찾아내어 요트 안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이하게도 마치 승선한 남자들이 계획에도 없던 탈출을 한 듯 호련히 사라져버린 것이었는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배의 엔진이 혼자 돌아가고 있었고 GPS 장비 역시 문제가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포크와 나이프를 비롯해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으며 구명조끼와 구명용 조명은 요트 안에 그대로 있었고 젖은 빨래 역시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요트의 돛이 상당히 심하게 찢어져 있었는데 돛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모두 멀쩡한 정상이었습니다. 이후 그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당국은 수색을 시작하였고 헬리콥터와 비행기 그리고 배를 이용한 대대적인 수색에 돌입했으나 아무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퀸즐랜드의 주 검시관이었던 마이클 반즈가 수사관으로 배정되어 이 카즈 2호 실종 사건에 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연하게도 실종 당일로 추정되는 4월 15일에 촬영된 비디오에 남자들의 행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조사팀을 이끌었었던 검시관 마이클 반즈는 당일 기록된 비디오의 내용을 바탕으로 카즈 2호 실종 사건에 관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4월 15일 오전 카즈 2호는 순조롭게 항해를 하고 있었고 데렉 배트는 배를 조종하고 있었으며 턴스테드 형제 중에 한 명이 낚시를 하다가 바다에 빠졌고 그를 구하기 위해 다른 형제가 바다에 따라 뛰어들었을 것이다. 뒤이어 그것을 본 데렉 배튼이 그들을 구하려 했으나 마침 불어온 바람과 파도 때문에 요트가 강하게 흔들렸고 데렉 배튼도 흔들린 돛대에 부딪혀 역시 같이 바다에 빠지게 되었으며 엔진이 그대로 켜져 있던 요트는 세 남자로부터 빠르게 멀어져 갔고 남자들은 결국 바다에서 익사하고 말았다 라는 정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종자의 가족들은 이런 설명은 말도 안 된다며 믿지 않았고 납치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수색해서 어딘가에 살아있을 그들을 찾아야 한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도 수색이 진행되었으나 그들의 흔적은 어디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실종 전의 행적과 흔적들이 의도된 실종과는 거리가 멀었기에 아직도 미스터리한 베니싱 현상으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 역시도 호주에서 일어난 베니싱 사건입니다. 바로 호주의 당시 총리였던 해럴드 에드워드 홀트의 실종 사건입니다. 그는 27살의 나이에 호주 연합당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1935년에는 본격적으로 국회의원이 되어 정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66년에는 호주의 17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전을 비롯하여 당 내부에 여러가지 문제가 터지게 됐고 1967년 상원 선거에서 참패를 겪었으며 이때부터 해럴드 홀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해럴드 홀트는 평소에 수영을 즐기기로 굉장히 유명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퀸즐랜드의 빙길베이에 별장도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수영과 잠수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따로 산소통을 매지 않고 그냥 잠수복만 입거나 맨몸으로 수영을 즐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67년 5월에는 다이빙을 하다가 거의 익사에 가까운 사고가 났었으며 같은 해 8월에도 수중 낚시를 하다가
호흡곤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의사는 그의 나이와 건강을 염려해 이제 수영은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며 홀트를 말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홀트는 어깨 부상까지 겹쳐 모르핀을 투여하고 있었습니다. 1967년 12월 17일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같이 동행했던 일행들과 함께 셰비엇 해안으로 출발했습니다. 당일에는 파도가 굉장히 높았으며 날씨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홀트는 굳이 다이빙을 하겠다고 결심한 뒤 바다에 뛰어들었으나 곧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이후 영영 실종 상태가 되고 맙니다. 현직 총리가 실종됐다는 사실 때문에 헬리콥터와 잠수부 등을 동원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실시되었으나 끝내 그를 찾을 수 없었으며 1968년 1월에 수색이 종료됩니다. 그의 이런 황당하고 미스터리한 실종을 두고 여러 가지 설이 나돌았습니다. 굳이 날씨가 좋지 않은 바다로 들어가 일부러 실종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첫 번째 가설은 바로 그가 중국의 스파이였으며 이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놓이자 탈출을 감행한 것이란 설이었습니다. 1983년 영국의 언론인 앤서니 그레이는 자신이 출판한 책인 총리는 스파이였다라는 저서에서 이 가설을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그는 홀트가 자신의 죽음을 위조했고 바닷속에 있던 중국의 잠수부들과 접촉해 그들이 타고 온 잠수함에 승선한 뒤 중국으로 망명했다는 가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은 곧바로 부정되었습니다. 당시 셰비엇 해안은 잠수함이 위치하기엔 지형적으로 좋지 못한 곳이었으며 또한 잠수함이 해안에 가깝게 위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또한 해럴드 홀트의 부인과 가족들은 그가 중국 음식조차 싫어했었고 정치적으로는 그가 중국의 정적이었던 대만에 비교적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기된 가설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홀트가 말년에 정치적으로 위기였고 우울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인데요. 이 가설 역시도 해롤드 홀트의 가족들과 그의 주변인들에 의해 부정되었습니다. 특히나 그의 정치적인 동료였던 말콤 프레이저 전 호주 총리 역시도 그가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변호했는데요. 하지만 홀트를 평소 알고 지내던 또 다른 정치인 에드워드 세인트 존은 홀트의 평소 성격을 보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고위 공무원이었던 레녹스 휴이트 역시도 홀트가 선거에 지고 난 뒤에 상당히 우울해 보이는 때가 많았다고 증언해 극단적인 선택 가설이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단순한 익사라는 설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가설들 중 가장 신빙성이 높은 가설로 뽑히고 있는데요. 날씨와 해안의 상태도 좋지 않았고 또한 호주 해안 근처에 상어들이 많아서 다이빙을 즐기던 사람들이 상어들에 의해 사고를 겪는 일이 종종 생기기도 했기 때문에 이 가설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 결국 해럴드 홀트는 실종으로 인한 사망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신조차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 가지 의문이 남아있는 사건이며 시간이 많이 흐른 2008년에도 이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될 정도로 미스터리한 베니싱 현상으로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베니싱 사건은 바로 지미 호파 실종 사건입니다. 지미 호파는 미국 출신의 가장 유명했던 노동운동가였습니다. 1933년 20살의 나이에 트럭 노조의 파업운동 참여를 계기로 노동운동에 투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1957년 전국 트럭 노조였던 팀스터스의 위원장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지미 호파의 지도력은 대단히 뛰어났고 그가 1957년부터 1971년까지 14년간 노조의 위원장을 지내는 동안 팀스터스 노조의 인원은 10만 명에서 230만 명까지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동자들의 이익보다는 자신과 주변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범죄 행위에 당연히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미국에서 새를 떨치던 마피아들과 엮이게 되었는데요. 특히 제노비스 패밀리의 간부였던 안소니 프로벤자노와 친분을 맺지만 이 친분은 이후 악연으로 이어집니다. 비록 지미 호파가 대단히 거물이어서 정치적으로도 그를 건드릴 수는 없었으나 결국 그에게도 수사의 손길이 뻗칩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자신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를 법무장관으로 앉혔고 로버트 케네디는 지미 호파와 관련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지시합니다. 1963년 지미 호파는 2건의 뇌물 전달과 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1967년에 최종적으로 13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5년도 지나지 않은 1971년에 그는 특별 사면을 받아 감형되어 교도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 감형 조건은 1980년까지 어떠한 노동활동도 할 수 없다는 조건이었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였으며 다시 팀스터스 노조의 회장직에 복귀를 하기 위한 시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팀스터스 노조에 있었던 마피아 간부 회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반대를 했던 마피아는 한때는 호파와 친분이 있었던 안소니 프로벤자노였습니다. 1975년 7월 30일 지미 호파는 안소니 프로벤자노 그리고 또 다른 마피아 간부였던 디트로이트 마피아 소속의 안소니 지아칼로네와 디트로이트에 위치한 식당인 마커스 레드폭스 레스토랑에서 만남을 가지기로 약속했는데요. 그는 이날 오후 2시 반 레스토랑 지하 주차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미 호파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어느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당시 지미 호파는 차의 뒷좌석에 누군가와 함께 앉아 있었으며 그들 옆에는 총으로 보이는 물체가 담요로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우습게도 이 차를 운전한 사람은 바로 지미 호파의 의붓 아들이었던 처키 오브라이언이었습니다. 다만 그는 지미 호파와는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었다네요. 호파의 실종 다음 날 그의 친구가 레스토랑의 주차장에서 그의 차를 찾아냈지만 당연히 그의 흔적은 전혀 없었고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과 FBI가 수색에 돌입했으나 그는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파의 가족들은 결정적 제보자에게 20만 달러의 보상금까지 걸었지만 4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용의자로는 당연히 지미 호파가 마지막으로 만나려던 마피아 간부인 안소니 프로벤자노와 안소니 지아콜로네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마피아의 특성상 자신들이 직접 처리하기보단 밑에 부하들에게 일을 맡겼을 테니 당연히 그들의 알리바이와는 관계없이 사건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으나 증거가 없어 풀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정적으로 지미 호파의 시신조차 어디서도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시신부터 찾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디트로이트의 마피아들은 디트로이트 내 폐기물 소각장들과 시체 화장장들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파의 시신이 이 장소들에서 흔적도 없이 처리되었으리라고 강하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결국 1982년 법적으로 지미 호파는 사망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마피아에게 살해당했다는 심증만이 강하게 남아있긴 하지만 유력한 물증조차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으로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지미 호파의 실종 사건은 유명 영화 감독인 마틴 스콜세지에 의해 아이리쉬맨이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세계 곳곳에서는 실종 사건과 행방불명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스터리한 실종 현상들에 대해서 추후에 채널에서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